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제기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셈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 건. 동아일보 오늘 6면에 쓰고 있습니다. 뭐가 세 건이란 걸까요? 체포안, 국회로 간 체포안, 부패 사건 36건 중 25건이 유죄였더라라는 동아일보의 통계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 중에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영장은 3건뿐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탄들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행해졌느냐라는 동아일보의 일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더라라는 숫자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복당. 헌재가 소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청구인들의 요청을 기각했죠. 그 이후의 논란입니다. 조선일보 4면입니다. 민주당에서 무소속 민영배 의원에 대한 복당 이야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자 비명계에선 민영배 복당 꼼수 탈당 사과부터 하라라고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멤버인 박용진 의원이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영배 복당 이전에 꼼수 탈당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비명의 이원욱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민영배 의원이 당에 기여한 것이 매우 많다. 당장 복당시켜라 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살펴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다양. 한겨레신문 3면 기사입니다. 핵공격 방식 수단 북한이 다양해졌다. 전쟁 억제 날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사일을 어디서든 쏠 수 있게 진화를 시켰어요.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에 더해서 무인 잠수함까지 핵 기폭 장치를 결합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사기. 결국 희대 사기꾼으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1테라는 1달러라면서 절대 손해볼 일 없다면서 알고리즘을 짜놨다면서 이게 허구의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루나 코인의 창업주죠. 테라폼의 권도형의 계획 사기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 출신의 국민의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입니다. 전재수 의원, 그리고 정법전 법전 들고 나온 정익신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새로운 혐의 내지 의혹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새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위증 교사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 내지 주문했다라는 게 위증 교사 의혹인데 본인과 관련된 혐의와 본인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혹일까? 어떤 재판일까? 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어떤 이야기와 관련해서였을까요? 일단 지난 23일 A씨를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A씨는 김임섭 씨의 측근이자 김병남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2019년 2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어요. 이재명은 누명 썼다. 검찰, A씨의 그 증언은 재판에 나와 내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구 때문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걸로 보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핵심 증인으로 법원이 불러냈는데 그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그리고 그 통화록까지 검찰은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했길래 당시 재판에 넘겨진 걸까요? 검찰 사칭하셨죠?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다시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증인이 나왔는데 그게 A씨였죠. 저 오늘 보도하고 있는 내용 어떤 겁니까? 이 A씨는 이재명 당시의 도지사 후보가 그 변호사 시절에 김병남 전 성남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그 모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받았던 김병남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예. 비서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의 얘기는 틀렸고 내 얘기는 맞다라고 서로 진실 공방을 하게 될 때 결정적인 단서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유리하게 되죠. 바로 이 A씨가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닌 상대방 사람이면서 법원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진술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게 무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니 이 사람이 그 유리한 진술을 하게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요 진술을 하고 나서 경기도의 무선통신업자가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들어줘서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7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또 혐의가 나왔고요. 경기도에서 받았습니까? 네, 경기도의 정진상 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7천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 사업자가 경기도에 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 청탁을 연결해 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의 굉장히 중요한 키맨인데요. 예. 이 사람하고 같이 A씨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검찰 측은 이 사람의 A씨의 유리한 증언으로 인해서 A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같이 조인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또 품고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로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준 대가로 김인섭 씨는 70억을 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중에 35억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그 35억을 바로 A씨와 나누었다라고 하는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각각의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대하게 빙산의 일각이 대장동으로 드러나고 그 밑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계속 유대 관계와 또 동업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대장동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아니 지금 김연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김수현 교수님 궁금한 게 만약에 위증을 교사했다면 반대쪽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위증을 교사하려면 이 사람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경기도에 납품하는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에게 경기도에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 또 백현동 의혹에도 공범격인 김인섭 씨와 함께 70억 중에 35억을 함께 받은 것. 검찰은 이거를 일종의 위증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위증을 아무 맥락 없이 교사했다고 해서 그냥 들어줄 리는 만무하겠죠. 뭔가 반대급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위증의 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도에 뭐 납품하는 사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백현동 사업에 그 뭔가 브로커로 일을 했던 것 같죠. 그 경기도에 뭔가 사업이 잘 되도록 알선을 해준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수수한 혐의까지 같이 지금 공소장에 그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뭔가 혐의의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등장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에 함께 하고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다른 범죄들에 연루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정진상 씨야 뭐 잘 아시지만 뭐 성남 FC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고 대장동에도 연루되어 있죠. 뭐 그리고 김성태 같은 인물 같은 경우도 이화영에게 법카를 사용하게 했던 뇌물을 준 혐의에다가 지금 대북 뭐 대납한 것까지도 연결돼 있죠. 모든 게 한 사건 한 사건 보면 다른 사건 같지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는 뭐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한 짝씩 만져보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 다 드러나서 하나의 이제 어떤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사건 범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마저도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도 위증의 대가로 이 같은 이득을 이 A 씨가 받아갔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물론 이건 뭐 법정에서 다퉈봐야 될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위증을 법원에서 법정에서 위증죄를 받겠다고 선서하고 위증을 할 때는 위증에 따라오는 죄도 자기가 받겠다는 걸 감수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에 대한 약속도 없이 혹은 뭐 딱히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증을 해놓으면 앞으로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내가 나중에 뭔가 득을 볼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고서야 그냥 무슨 자선사업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못하러 위증의 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해줬을까? 그건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혹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뭘까? 여기서 애초에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가 왜 그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는가입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선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쪽 입장 한번 볼까요?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재판 관련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인지 위증을 요구한 건 아니다. A씨, 이 대표 전화 받고 증인 나선 건 맞지만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 위증을 하면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 대목이 좀 어색해요. 저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진실을 얘기해달라라는 걸 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상대방 쪽이잖아요. 이게 전화를 합니까 증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압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형사 재판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니까 그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그거는 뭐 정당한 그 변론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갖다 지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로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이거는 위증 교사인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위증을 한 거고. 그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녹음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전화한 거를 한두 번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녹음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그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증의 그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니까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 파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27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위증에다가 뭐 다른 죄까지 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으니까 아마 이 사람 재판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화가 되면 그러면 위증 교사죄로도 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릴게요. 만약 이 A씨가 1심 재판에서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네네.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을까? 그게 이제 애매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사 독재 운운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일 때 검사를 사칭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칭 전화를 한 사람은 KBS PD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얼마를 받았냐면 별을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 사람보다 전화 이렇게 하라고 코치한 이재명 대표가 형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검사 사칭에 PD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반성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2018년도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검사 사칭한 게 아니다. 난 누명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8년도 12월 11일인가 그때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재판에서 2020년 2월 달 재판에서 그 전화를 받았던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예.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우리 쪽 고소인 측에서 그 PD 고소를 갖다 취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TV 토론에서의 그 진술이 사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상대 쪽에서도 누명이다라고 말해준 거니까.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전화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때 그 재판에서 죄명은 2가지거든요. 그런데 혐의는 4가지예요. 혐의 중에 3가지가 허위사실이라 거짓말이라고요. 뭐냐면 대장동 업적 부풀리기, 두 번째 그 형님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3번째가 이 검사 사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은 게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었던 건데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이지만 만약에 이 검사 사칭까지도 유죄가 나왔다라고 판사가 생각을 갖다 했으면 이게 다른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 사람은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형님 강제 입원도 그 무죄가 나오기 훨씬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결과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객관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 파일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이러이러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 이런 이야기가 만약 그 녹취 파일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사칭을 PD와 함께 했고 구속까지 됐고 이것은 사실이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에 갔는데 거기 나온 증인이 이런 사람이고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당대표 비서실에서 이제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진실을 정언해 달라는 이야기였지 네. 위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이 보도를 한 언론에 이제 정정 보도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정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확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사고 있는 피해 사실인데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것이고 또 검찰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거다. 그리고 그것은 426억을
말하자면 노후 대비용으로까지 이재명 대표의 것인데 감춰놓은 것이다. 이 보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검찰이 공소를 못하는 일이, 기소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만 하더라도 이분이 한국으로 소환만 되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해가지고 당장 구속될 것처럼 사법 처리될 것처럼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토론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소장에 내용이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검찰발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론을 통한 좀 몰아가기 여론을 통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연아 의원님. 그럼 이게 갑자기 위증교사 의혹이 어떻게 불거진 걸까가 좀 궁금해서 기사를 자세히 봤는데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김인섭 씨와 함께 일단은 70억을 받기로 한 돈 중 이 A 씨가 등장을 했고 이 A 씨가 35억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A 씨가 누굴까를 검찰이 보다가 경기도의 통신업체에 납품을 알선해주고 7천만 원도 받아간 사람이네. 이 A 씨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바로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재판에 나왔던 사람이네. 이 A 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네. 통화 녹음 파일이 있네. 위증교사네.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검찰에 따르면. 이게 위증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쭉이 아니라 역순이에요. 알아가게 된 순위.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백현동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김수경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의 특징은 그 관계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서로 사슬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전 한편에서 보면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란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서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개발 사업에 조인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발언을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허위 사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습관적인 거짓말로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보십시오. 성남시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전직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동규 씨는 성악가였다가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그 TV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폭 영화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대장동 사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서 무슨 거대한 범죄 영화에 이 초기 구성 단계를 보는 것 같은 상상이 들 만큼 각각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사실은 용도 지역의 4단계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 성남시와 개발업자 사이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인허가 자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였는데 그 냄새를 맡고 A씨가 들어가서 그 사업의 대가로 7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서 70억을 받기로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때 뭔가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때서부터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고 같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도 해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새로운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방향에서 눈도 마주친 적 없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이런
발언을 공판에서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 사진의 구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맞은편에 정확히 바로 앞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쪽에서 고 김문기 씨가 같이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재명 대표 뒤에서 함께 과일을 고르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다 호주 출장인데요. 자, 그리고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도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이 추가로 호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한 겁니다. 같이 지금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이 대표 쪽을 보면서 고 김문기 씨가 이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김수영 교수님, 지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들은 새롭게 공개된 건데 눈은 마주쳤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되게 어리석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눈도 마주친 적 없다라고 할 경우에 눈을 마주친 사진이 나와버리면 바로 반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사진이 나오기 전에 눈을 마주친 적 없다고 했지만 손은 잡은 적이 있었죠. 나무를 둘러싸고 서로 손잡았던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눈을 마주친 것과 손을 잡은 것 어떤 게 더 인연이 깊을까요? 손을 잡은 게 더 인연이 깊겠죠. 그리고 지금 추가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뭐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았으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밥을 먹기도 힘들 거예요. 당연히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안철수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옆에 있는 홍준표 시장 안 쳐다보고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런 드문 그것은 사례도 있어요. 아주 드문, 극히 드문 좀 희한한 사례고요. 어.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얼굴은 보지 않으면서 눈은 마주치지 않으면서 밥을 먹기는 힘들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뭐 바다 낚시도 같이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요트를 타고 딱 김문기 씨랑 이재명 시장이랑 이재명 시장의 의전 비서 딱 3명만 탄 요트를 타고 가서 바다 낚시를 망망대해에서 했다라는 건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든 정황들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럼 차라리 기억 상실증이 왔다거나 블랙아웃이 왔다거나라고 하면 그래도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것 봐라 사진이나 비디오에 눈을 맞춘 적 없지 않느냐라는 전략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관적 인지의 영역은 증명이 불가능하다. 블랙아웃이 왔고 기억상실증이다라고 끝까지 초질관 밀어붙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변호인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봐라 사진에 눈을 안 마주쳤잖아라고 했다가 또 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아니다 주관적 인지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종잡을 수가 없고 갈팡질팡한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도 이거를 제대로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증거를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박이 가능한 증거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시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재명 대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건 김승희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변호인 입장에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진과 영상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공개됐던 건 네. 실제로 눈 마주친 사진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변호인이 봐라 영상이나 사진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이다 했는데 지금 이 사진들이 공개되면 네. 좀 어떻게 됩니까? 의미 없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방송에 나가서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과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진짜 눈 마주친 거 있냐 없냐 그거 사진 찾아봤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눈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호주 출장 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그걸 모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을 너무 잘못 짠 게 지금 왜 재판받고 있습니까? 거짓말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갖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빤한 거짓말을 갖다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내가 판사라면 이 사람이 나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벌을 더 부르는 그러한 재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날짜가 언제 골프를 쳤나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15년 1월 12일. 그날 무슨 요일이냐면 월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뭐 공직자도 해보고 해가지고 공무원도 해보고 해서 해외 출장 뭐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제가 출장 나가가지고 일과 시간에 골프 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셨던 분이 월요일 날은 골프 치고 수요일 날은 그 요트 타고 이거 완전 근무태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참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말고 요트에서 낚시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015년 1월 호주 출장 때 이재명, 김문기, 의전 비서 등 3명만 따로 요트 빌려서 바다 낚시를 갔다. 이재명 대표 탔죠. 김문기 씨 탔죠. 의전 비서 탔죠. 3명만 탔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재명 낚시 좋아해. 내가 가이드를 통해 요트 섭외했다. 다른 이용객은 없었다. 라고 유동규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 씨는 오늘 바다 낚시 왔어 라는 발언이 잠긴 동영상을 또 공개되기도 했어요. 재판에서 지난 3일 검찰은 이재명, 김문기 바다 낚시 즐긴 정황이 확인됐다라고도 지난 3일 이재명 재판 때 검찰은 공세를 취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게 골프를 쳤다는 게 나왔고 카트에도 같이 탔다는 얘기가 나왔고 요트에서 바다 낚시 갔다는 것도 나왔는데 그래도 모를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친구 사이나 아니면 오래된 지인 관계나 뭐 그러면은 뭐 기억을 못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관장과 그 산하기관의 어떤 뭐 간부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이 전체 6,0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기억을 못하냐? 당신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재판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은 기억의 영역보다는 사실관계의 영역에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럴 때 이제 선거법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기억의 영역에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단정 짓고 몰아가는 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왜 기억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타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선거법 이런 거 있습니다. 기억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관계의 영역. 예를 들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10억이나 15억을 누락을 했습니다. 재산 신고에서. 이거는 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영역에서 굉장히 큰 이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사도 안 받고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는데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과 말하자면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죄 일람표라든지 또는 녹취록 등등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거법이라는 것은 기억의 영역과 사실관계의 영역을 서로 달리합니다. 기억 못하는 것을 몰아붙여가지고 거짓말쟁이로 그리고 선거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백하게 허위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제가 물타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공정합니까? 누구는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몰아가고 있고 누구는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완전히 틀리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합니다. 공정합니까?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해서 더더구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게 지금 서로 기준과 잣대가 너무나 틀리게 지금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명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리하자면 그러면 이거겠군요. 기억을 못하는 거다. 왜 뭐라고 하냐라는 것과 무언가의 핵심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나는 척하고 있는 것. 새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판. 과연 재판 판사는 어떤 손을 들어줄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뺀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왜 어째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외국 골프장은 거기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러프가 길어요. 그래서 공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같이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당사자들은 이 대표가 기억을 못할 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얘기하는 자, 이재명 대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 내지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서는 오늘 새롭게 제기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아직 이재명 대표와의 연루성이 입증되지는 않은 이번에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용이 조금 비슷비슷한데 엄연히 보면 또 다 다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이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에게 이화영으로부터 허위 진술 제안받은 적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성태 검거될 무렵 이화영이 법정에서 김성태에게도 허위 진술 전달했으니 기억하라며 쪽지를 줬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쪽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법정에서 진술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이야기하라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럼 이것도 위증 교사입니까? 위증 교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사를 갖다 보니까 이제 방 부회장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쪽지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 가보면 피고인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정혁진 피고인 그다음 뭐 그 김진 피고인 이렇게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쪽지 같은 거 슬쩍 넘겨주면 그다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쪽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주는 거 판사님들이 잘 보기도 어렵고 뭐 그다음에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다음에 법정에서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뭐 필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딱 봤더니 위증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증 교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증죄는 미수가 없어요. 아, 미수가 없다. 미수 처벌을 갖다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방용철 부회장이 만약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이화영 그 부지사 이야기한 것처럼 뭐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러면 위증죄, 위증교사죄가 이렇게 성립이 됐을 텐데 위증을 하지 않고 본인도 황당해가지고 이걸 돌려줬다라고 하니까 그 쪽지를 그러니까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참 이화영 부지사도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가지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는 또 폄하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처벌만 받지 않을 뿐이지 범죄적인 행위를 갖다가 한 거니까 그래 우리나라 그 거의 최고위직 공무원까지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할 처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여러 가지의 의미다. 물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묘하네요.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이 좀 제기가 된 건데 김수현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해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의혹,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역시 핵심 증인일 수 있는 방용철 부회장에게 쪽지를 주면서 또 위증을 법원에서 하라라고 했다는 쪽지를 줬다라는 의혹.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뭐 부정하고 있고요. 비슷한 성격의 스토리가 각기 다른 상황과 각기 다른 시점을 건너뛰면서 동일한 날에 보도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일반인 모든 선량한 시민들은 이제 법이 무서운 거잖아요. 법을 어기게 되면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되니까 법원에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아무리 이제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이제 법에 저촉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모든 이 사건들의 위증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사법 질서마저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돼서 기소가 된들 이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위증 교사도 하고 해서 이 위기를 충분히 법원에서도 모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위증 교사를 이렇게 공직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굉장히 어지럽혀지고 있다. 물론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건이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법정에서 쪽지 주면서 위증해라라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왜 가끔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정말 겸허히 수용해야 되지만 왜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법 판결이 아니어도 1심이나 2심에서 와 이거는 좀 수긍하기 어렵다 싶은 판결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사법 질서가 아주 흐트러져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가끔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가 올라왔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 조서를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줬냐라는 거죠. 재판부도 그건 부적절하다. 조서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건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이 대표가 그 글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은 건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그 조서를 이 대표에게 건넸냐라는 미스테리만 남았습니다. 미스테리가 곧 논란이 되겠죠.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가 다르다라며 증인 조서 일부를 본인 SNS에 공개했다가 삭제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문제는 검찰이 법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조서 공개, 증인 위축 우려, 재판 방해 행동이다.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이 일리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변호인은 조서 우리가 전달 안 했다.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는 조서를 줬다. 요거는 현근택 변호사거든요.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는. 자, 그렇다면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출돼서는 안 될 저 조서를 건넸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페북에 올렸습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 증인 조서 일부가 막 전달되고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냐면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형사 재판을 하면은 공판 조서가 작성이 돼요. 그다음에 그 공판 조서 중에는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인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다 증인 신문 조서로 작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누출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그 공판 기록들은 공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일정한 학술적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것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기록이 누설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뭐 저도 변호사지만 저희 같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공유하는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밝히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알 수밖에 없고 알아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아주 그냥 특정을 해가지고 의사나 뭐 변호사나 변리사나 뭐 치과의사나 뭐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비밀을 그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법에도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화영 그 부지사가 이 내 그 관련된 그 재판 기록을 뭐 현 변호사든 누구든 누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갖다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동의하지 않고 변호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출을 갖다 시켜서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들어갔다.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고 법원에 있어서의 측면은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 재판을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재판에 관계되지 않은 제3자가 우리 재판에 관여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주는 거를 판사님들은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은 변호사 시절을 까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 재판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판사랑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판사님의 마음을 얻는 게 그게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판사님은 보지 않고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언론만 보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결과에 나와야 알겠지만은 지금 뭐 이화영 그 재판부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재판부나 굉장히 재판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피고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는 이 조서 유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제가 될 재판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 여론 선동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격입니다. 재판에 활용될 수 없는 속기록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구해서 SNS에 공개할 수 있었습니까? 같은 뼈끼리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 각기 다른 세 가지 이야기와 관련해서 심도 깊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인데요. 헌재에서 이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이후에 논란이 꽤 있습니다. 일단 당장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라라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문도 있고요. 당내에서 이에 비판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전 마침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영배 복당 두통. 민영배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영배 의원은 복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결론까지 났는데 복당 문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로 복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고 총선 1년도 더 남았는데 제가 민주당에 되고 나 복당시키세요 이런 말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복당한 기회가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거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지도부와 말씀 나누시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뭐 흥정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의 문제지. 복당 문제는 저는 뭐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헌재가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 내지 꼼수 탈당 아니냐. 절차의 하자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켜준다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유가 사실 민주당에서 그간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복당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다 현재는 제거된 상황이죠.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범계, 이제는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 박주민,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또다시 내로남불. 헌재의 지적 겸허히 수용하며 한동훈 장관 질타해야 한다라는 다양한 여론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가장 강경하게 꼼수 탈당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꼼수 탈당 사과해야 한다라고 박용진 의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꼼수 탈당이라고도 지적을 했어요.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 판단 이후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냐 마냐를 두고 약간 작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나마 저는 염치가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그 위법한 절차, 법사위에서 이미 가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효력이 살아있다고 이 문제들을 지적당한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나마 박용진 의원은 용기가 있고 염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민영배 의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사과 갖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본인이 꼼수 탈당에 대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것 그거 전제고요. 그 이후에 위헌 판결 받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상 슬그머니 민주당에다 복당 신청을 해놓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자기를 복당시켜주면 복당을 하지 자기는 먼저 복당할 이유가 없다. 굉장히 느긋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느긋할 수 없을 텐데요.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 자기에게 복당을 먼저 요청해야 됩니까? 결국 절차는 어겼지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효력을 인정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풍토 때문에 자기가 검수완박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응당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이 가고요.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식 있는 의원들 저는 인정하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의 목소리, 더 나아가 민영배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레이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취재 보니까 가장 강경한 레이어, 위장 탈당은 없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자진 탈당을 한 거다. 위장 탈당은 없어. 검수완박 때문에 탈당은 아니다. 가장 강경한 거. 두 번째, 꼼수 탈당은 했지만 위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큰 하자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 세 번째,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위장 탈당, 꼼수 탈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세 가지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민영배 의원은 제가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함께 모셨고 청와대에서도 함께 근무를 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한 10년 정도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민영배 의원은 대개 그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그러니까 타협할 줄 모르고 이게 너무 이게 원칙주의자라 때로는 이게 이게 좀 타협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이제 소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 심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꼼수 또는 뭐 위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탈당할 만한 그런 이제 성품은 아닙니다. 워낙 이제 고든 사람이고 원칙적인 사람이라 아마 그렇게 꼼수로 했을 가능성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놓고서 그때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이제 격렬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어떻든 결론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 국회의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에서 국회의 어떤 입법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청구를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자격 없음으로 해가지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무리하게 국회와 대립전선을 만들고 말하자면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꼼수든 위장 탈당이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민영배 의원도 복당을 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결정이 되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도 사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편에서 격렬하게 싸웠던 민영배 의원만 이제 복당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사퇴 안 하고 민영배 의원도 말하자면 복당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이제 격하게 싸우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요, 더 나아가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강경파 의원들도 한동훈 탄핵을 부르짖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더 세게 한동훈 장관을 어린 장관 혼내줘야 한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뺏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합니다. 탄핵이 답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사퇴를 얘기했고, 강경파도 어린 장관 탄핵 혼내주자라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침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군요,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현안 질의를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소위 이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국회에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저희 후배 취재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거 아니라면 사과는 내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 라고 조금 전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내가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한다 라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조금 전 있었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어린 장관 혼내줘야 한다라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 그리고 위장 탈당 계속 할 거냐라는 한 장관의 답변,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뭐 말만 하면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을 어떤 때 하는 건지조차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물타기가 너무 돼가지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검수완박 이번에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혼돈스러웠거든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법이 그냥 유효하다는 게 도저히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조민 씨도 계속 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유라 씨도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주말 내내 참 헷갈렸는데, 지금 민영배 의원의 이제 꼼수 탈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꼼수 탈당이 아니었다면 서로 복당시켜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미루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한테 미루고,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에게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게 꼼수 탈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은 그저 민주당이 언젠가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복당할게요 할 경우에 자기가 그토록 그동안 위장 탈당 아니다, 꼼수 탈당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꼼수 탈당이었어요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잘못했고 탄핵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주어가 누가 됐든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해도 똑같이 반응할 건지, 민주당은 언젠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9석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에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이게 민주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주어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든 민주당이 들어가든 정의당이 들어가든 똑같이 비판할 자신이 있거든요. 과연 민주당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언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인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자신 있는지, 저는 그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법리적인 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소영 교수님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편 바꿔서 국민의힘이 누군가를 탈당을 시켜요.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켜. 그래서 만약에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켜요. 이게 헌재로 가. 네. 헌재에서는 또 그러면
괜찮다는 판단이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관들 이제 우르르 다 바뀌거든요. 아, 헌법재판관 임기가 바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장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거니까 예.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게 뭐 민주당에서는 예컨대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9대 0으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야기가 되겠는데 5대 4였잖아요. 이게 그 원래 헌법재판은 6대 3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쟁의만 과반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탄핵이고 그랬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기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가 뭐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검수완박은 절차는 무시됐고 내용은 부실하고 목적은 사악하고 결과는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을 갖다가 만들었을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첨언은 안 할 텐데 이제 김연아 의원님 내년에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에 꼭 당선되시면은 검수 원복 꼭 하시기를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검찰청법 되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도 다 되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범죄 지금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면요. 범죄 피해자들이거든요. 범죄 피해자들은 흥묘백묘예요. 그 사기꾼 잡는 게 경찰이면 어떻고 검찰이면 어떻습니까? 빨리 잡아가지고 형사처벌받고 내 피해를 그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지금 답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국회에서 꼭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였고 전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게 검찰 개혁의 문제가 정쟁의 영역으로 옮아가다 보니까 이게 검찰 개혁을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쟁의 영역으로 오기 전에 국민 70~80%가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 체제가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검찰이 신입니까? 무오류의 존재입니까? 검찰은 어떻게 해서 견제할 것이죠? 이런 측면들의 고민 속에서 그다음에 검찰의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70~80%가 검찰개혁을 찬성을 한 겁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나온 것이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된 것이 말하자면 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을 저는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권의 영역 또한 권한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적인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여당 지지율 비상, 통제 안 되는 그들, 여야 정당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37, 36, 34, 33, 34. 부정평가는 56, 55, 58, 60, 58. 자, 그러면 정당 지지율 보시죠. 추이를 보니까 흐름이 좀 보이는군요. 민주당이 한창 안 좋다가 요즘은 국민의힘이 한창 안 좋습니다. 지지율은 뭐 비슷비슷하네요. 35, 34, 34, 33.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때 경쟁을 했던 당대표 주자들이 현재 김기현 대표와 거진 다 만났는데 천하람 당시 후보만 김기현 대표와의 회동을 안 하고 있어서 당내에서 말이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를 만나서 지지율 올라가는 정치는 끝났다. 천하람 만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준석을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2030 지지율 단지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뭐 천하람 이준석한테 손 좀 내밀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으면은 2030 지지율 오르지 않을까? 2030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지금 2030 지지율이 빠지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다. 예. 김연아 의원님, 두 분은 왜 안 만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인위적으로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이 이제 국민들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통은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술 한 잔도 하고 또 차 한 잔도 하고 하면서 자주 만나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좀 우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당대표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김기현 당대표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김기현 당대표는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천하람 후보가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격렬한 또 서로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만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보듬어 가자는 취지가 저는 왜 나쁜지 잘 모르겠고요. 예. 거기에 왜 이준석 대표까지 끌어들이면서 천하람 후보가 이것을 거부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새로운 방식이 있고 예전의 방식이 있고 다 하지만 인류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변하지 않는 진실은 자주 보고 서로 같이 일을 해야 서로 친해진다는 거, 소통은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돼서 지금이라도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당대표 만나셔서 건설적인 제안도 해주시고 또 세상의 민심 돌아가는 얘기도 전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위 강경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자제하라라는 걸 요구했는데 김수영 교수님, 비명계 이원욱 의원 사무실 자택 어디 가서 시위한 거예요? 개딸들이? 사무실 앞이 아니었나요? 정확히 자택 앞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앞에 가서 이제 비명계잖아요. 이원욱 의원이 대표적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위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이원욱 의원의 사진을 약간 조작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인상을 나빠 보이게 조작한 사진을 내걸기까지 해가지고 이원욱 의원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딸들의 행태의 강도와 수위가 지금 나날이 좀 극악스러워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말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무는 개다 뭐 이러면서 이원욱 의원의 사진도 좀 인상 안 좋게 하고 자택과 사무실 모두 다 찾아가서 시위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아무리 국회의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악의적으로 만든 사진을 내걸고 자기를 공격하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제는 자기 말도 잘 안 듣는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서와 문화를 굉장히 해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초기부터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와는 완전하게 결별하고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재미를 봤죠. 이제 뭐 팬들이 있으면 물론 정치인들이야 좋지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극성 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싹을 잘라내지 못하고 약간 즐기는 듯한 모양새까지 보이다가 결국은 정치인들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이제 양념이라고 말했던 이런 극성 팬들의 행태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 7적에 오르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지지에 대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요. 이 개딸들이 나중에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안 듣고 그 칼날의 끝을 이재명 대표에게 겨눌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딸들의 행태, 사실 민주당 의원들 비명계든 친명계든 행복하십니까? 이 개딸들이 존재함으로써 정말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고 내 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의정활동하고 계십니까? 정말 묻고 싶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들은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말렸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좀 더 단호한 어조로 이러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딸들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친명계 의원, 특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자가 합법적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원욱 의원 건은 자택 앞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일단 이원욱 의원 입장부터 보시죠. 사진을 조작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지역 사무실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시위가 계속된다. 분노조차 아깝다. 개딸들에 대해.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 논란이 커지자 이원욱 의원 자택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당원이라면 즉각 중단하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말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한테도 항의 전화 온다. 사이다였는데 변했다. 손절하겠다. 한중진 의원, 개딸은 이재명에게 통제 안 되는 계륵이 된 것이다. 이미 통제 선을 넘어버린 계륵이 됐다라는 평가를 내린 중진 의원도 있습니다. 이 개딸 초기 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평가할지 좀 궁금합니다. 말도 좀 안 듣는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이원욱 의원 집까지 찾아가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죠. 예. 심한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원 개인의 집 앞에 가서 피켓을 든다 또는 사무실 앞에 와서 피켓을 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혹하고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이원욱 의원만 사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웃들도 있고 또 이웃들 보기에 또 어떻겠습니까? 명색이 정치하는 사람인데 같은 당의 지지자들에게 저는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이죠. 저는 그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원욱 의원이 저 SNS 글을 단체 의원방에 이제 올리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제를 부탁하는 그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르게 잘 대응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적절한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지지자들이라면 저는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당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뉴스 엄선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서해 수호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55명의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울먹였습니다. 소위 롤콜을 한 건데 그때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이창기 준이, 고 최한권 원사,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오찬에서 소회를 밝혔어요. 지난 24일 55명 호명 직전 울먹여서 화제가 됐었는데 롤콜, 윤 대통령의 뜻을 담아 사전에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오찬에서 20대 청춘들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는 소회를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대통령이 이제 결국 롤콜 하기 전에 울먹였어요. 이렇게.
그 롤콜이라는 게 일단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20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서해수호날 기념 때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대변인이었는데 대변인이 이 55인의 용사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차원에서는 이제 대변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친히 55인의 이름을 불러준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에서 그 기념재단 기념식을 할 때 그 월리엄 웨버 이사장이 무려 그 사흘에 걸쳐서 3만 5천 명의 미군 병사의 이름을 다 읊어줬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혹시 그 이 서해수호 55인의 묘비에 가보시면 저도 가봤지만 그 묘비를 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서도 여러 번 가셨고 저는 그것을 이번에 대국민 앞에서 한번 더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뜻을 담아서 보훈처가 사전에 기획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고 거기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기억해내자, 그들을 불러주자 하는 행사가 있었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또 이 20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 일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어도 어느 대통령이든 꼭 서해수호의 기념의 날에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수중 핵폭발 실험을 그 와중에 진행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수중 핵폭발 실험, 러시아 핵어뢰 포세이돈 모방, 러시아 포세이돈, 북한 해일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뭐 굉장히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가지가지한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북한이야말로 가지가지하네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협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을 5만 군데에서 쏘기도 하고 이제는 물속에서 핵 어뢰를 쏘는 이런 실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속에서 이제 수중 드론이 그러니까 핵을 폭발시키면 그것이 엄청난 해일을 일으켜서 그 적의 그 잠수정이나 여러 가지 배나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이고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못한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미사일이라던가 뭐 땅으로 쏘던가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 바닷속에서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위협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우리 군이 잘 대응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사실 이런 문제 같아요. 북한이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어떻게든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정쟁이나 뭐 한일 관계 이런 거에 지금 너무 정신이 팔려서 북한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조금은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만반의 준비 태세들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침 오늘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쐈다는데 이제는 어뢰까지 실험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테라 루나 창업주 권도영 대표가 체포되는 사진입니다. 구금 연장 소식도 들려옵니다. 4개국이 쫓고 있어요. 몬테네그로에서 지난 23일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됐죠.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입니다.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천문학적입니다.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명령, 몬테네그로 법원이 도주 위험 및 신원 입증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제기됐습니다. 첫 피의자 신문 당시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권 대표는 영어 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권도영 무려 4개국이 쫓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싱가포르, 몬테네그로 4개국 수사를 받아요. 몬테네그로 법원이 최종 송환구구 결정하는데 뉴욕 검찰 8개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미국으로 가서 수사받는 게 권도영에게는 더 가혹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미국은 뭐 몇백 년도 징역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무기징역 받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훨씬 더 그 처벌이 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도영 대표가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영어도 되게 잘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수감 생활하는 게 낯설고 물서른 미국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도영이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가는 걸 더 바랄 텐데 그런데 지금 칼자루는 제가 봤을 때는 몬테네그로에서 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 어느 쪽으로 이걸 갖다가 송환을 시킬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미국의 눈치를 더 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를 치면 진짜 50조를 갖다가 사기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저 권도영 대표 등이 설계했던 테라 알고리즘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피해자는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얼룩말인데요. 얼룩말입니다. 이름은 세로.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를 잃은 어린 얼룩말이 부모를 잃고 방황해서 탈출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많은 또 시민들의 안타까움도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 영상도 화제입니다. 이 세로라는 이름의 얼룩말을 마주쳤는데 너무나도 태연히 돌아섰기 때문이죠. 영상 보시죠. 시민이 길을 나섰는데요. 맞은편에서 뭐가 옵니다. 태연히 돌아섰는데 얼룩말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얼룩말을 자주 보신 분 같아요. 자, 이렇게 외출하려고 나갔는데 얼룩말이 오니까 뒤를 돌아서 가고 다시 한번 보시죠. 집을 나섰는데 돌아갑니다. 얼룩말이 뛰어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탈출 얼룩말 이 세로 그 뒷이야기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물원 측에서 세로는 엄마 아빠 껌딱지였는데 엄마는 병사, 아빠는 자연사.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세로가 성년이 되는 내년 세로의 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동물원에서는 세로를 위로해줄 방안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육사는요, 세로가 지금 삐져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세로 상황은 어떨까요? 사람으로 치면 삐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간식이 당근인데요. 원래는 뭐 밖에서 놀다가도 안에서 세로야 이러면 당근 먹으러 막 뛰어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에서 제가 당근을 어제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저도 머리를 기대고 정말 뾰루퉁하게 서 있습니다. 세로는 이제 지금 삐져 있는데 언제 내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빠르면 뭐 2, 3일 이내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컷 친구여서요. 내년 정도면 이제 이 친구도 나이가 5살 정도가 되고 들어올 암컷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한 다음에 계획해서 이제 들어오게 할 예정입니다. 영상 보니까 캥거루랑도 좀 싸우네요. 캥거루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사춘기가 세게 왔다 여러 가지 좀 뭐 재밌는 말들도 있던데 사연을 보니 이제 엄마 아빠가 죽으면서 굉장히 방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초원을 막 달려다녀야 될 얼룩말인데 저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발견됐다니 모쪼록 여자친구 사귀어서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동물원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 동물원을 어떻게 도시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로가 좀 모쪼록 동물원에서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우리 출연진께서 검찰 개혁에 찬성했다 전 국민 70~80%의 여론조사도 언급해 주셨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P&R 여론조사에서는 검수완박법 반대가 52.6, 찬성이 또 39.9였다라는 여론조사도 있다라는 거 함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